자, 그러면 도고상인과 사상을 이제 볼게요. 자, 도고상인과 사상 부분도 한 3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주제들이거든요. 자, 도고상인들은 이제 그 정의가 밑에 있어요. 네, 조선후기 때 매점 매석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상행위를 했던 상이나 상인 조직들을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인 조직은 아니에요. 그냥 매점 매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면 그 도고상인, 그때 그 안에는 여러 상인 집단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고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공인의 창고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공인들이 이제 이 창고를 일종의 물건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시기 때마다 이렇게 물건을 쌓아뒀다가 또 풀고 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조절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도고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도고상인과 관련된 예물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허생전이 나와요. 허생전. 그래서 그 허생을 보면 이제 허성은 그 남산에 살고 있었던 양반이었죠. 원래 남산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좀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책만 읽다가 부인이 뭐가 하니까 너는 왜 책만 읽냐? 어디서 좀 그 돈도 벌어오라 하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번승업이라는 인물을 찾았죠. 그 번승업한테 만약을 껐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꺼서 어디 내려갔죠? 안산에 내려갔어. 그래서 안산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그 안산에 올라오는 밤이라든지 대추, 감, 배, 굴을 다 뭐예요? 사들였죠. 그러니까 서울에 그 물가가 갑자기 뛰게 되고 그때 이제 물가가 뛸 때 비싼 거하고 갖다 팔았잖아요. 자, 이런 행위가 뭐냐면 도고죠. 도고. 그래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도고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도고가 상당히 많이 행해졌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생전 관련된 사료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뭐가 나왔냐면 도고의 유형이 나왔어요. 자, 도고는 여러 상인 집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도고를 크게 이제 간상도고, 사상도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간상도고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간상이 뭐죠? 간상이? 일단 그 정부로부터 독점권이나 보호를 받는 상인 집단들 말하고, 사상 그렇지 않은 상인 집단을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 간상도고 안에 이제 대표적인 도고들은 시전상인들이나 공인, 경주인, 그 다음에 영주인 이런 사람들인데, 공인은 아까 설명했을 거예요. 원래 도고의 시작은 어디 나온 거예요? 공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경주인은 경자는 서울경자야. 그리고 주인이라는 건 중개상 하는 사람들, 경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경주인. 그 다음 영주인은 뭐냐면 가명이나 그 가명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중개상을 했던 사람들, 영주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산도구는 금단정권을 바탕으로 이제 주로 성립했고, 사상도구는 간상도구 아닌 사람들 쓰면 돼요. 객주, 여가, 경강상인, 개성상인, 의주의 만상, 동네 상인, 내상 등등. 특히 이제 그 객주나 여각은 누가 주로 많이 했냐면 경강상인 집단들이 많이 했어요. 예, 용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유용을 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상도구 써야 될 거예요. 사상도구. 예, 왜냐면 그 앞에 허생경 나오고 그 도구의 유형을 쓰라고 했거든요. 도구 상인의 종류를. 사상도구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생은 간상이 아니죠. 사상이죠. 그래서 보통 도구 하면 교과서나 통도나 이런 데 강조하는 것은 간상도구가 아니라 사상도구야. 사상도구. 그렇지만 도구 안에는 간상도구도 있어요. 예,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간상도구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3번부터는 주로 뭘 초점 맞추냐면 간상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상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부터는.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후에 상부화폐 경제가 발달과 더불어 도시를 중심으로 난제에 발달하면서 이 난제를 통해서 큰 자본력을 상수를 갖춘 비특권적 상인들이 등장하죠. 특히 이제 비특권적 상인들, 특히 경강상인 집단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전에 서울에 올라오는 길목에 해당하는 누원이나 양주나 송파나 이런 것들에 장악을 해서 거기에 시장을 장악을 해서 서울의 물가를
나왔다 올랐다 그 지었다 폈다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막대한 자본을 이제 뭐냐면 형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자본을 통해서 권력과 유착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사상도구들이 남인과 유착을 하죠. 근데 남인과 몰락하고 나서는 누가 노동이나 또 세도 정치가로 옮겨 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이 정부가 여러 도구 협파금을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파가 잘 안 돼. 왜냐하면 그 정경 유착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에는 그냥 포명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도구 단속 자료가 안 됐다. 자, 폐해를 보면 그 소상품력을 이제 소상품 생산자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뭐냐면 입히고, 그래서 그 시내통공 이외 정부가 여러 차례 토고 협파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됐다는 거, 정경 유착 때문에. 그리고 그 상품 생산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는 건 무슨 의미죠? 이건 수목업자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걸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아까 전 시간에 그 당시 이제 그 수목업자들이 나한테 직접 생산자들이 물건을 갖다 팔면서 일부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시내통공 이외에는 안전이 뭐냐면 이 도구 사상 도구에서 장악이 돼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완전히 선대제 밑으로 예속화됐다.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보면요. 쌀, 소금,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정품까지 매점 매수를 일삼았기 때문에 상품 공급의 부족과 물가 상승을 야기시키고, 이거 소비자층과 소생산대 반발,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농민단지의 또 원인을 제공을 해줬다. 그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 때나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구, 혁파 이런 것들 내거든요. 자, 그리고 그 19세기 때 쌀폭동 같은 것도 일어났다는 걸 좀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구와 관련돼 가지고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앞에 언급했던 아까 읽었던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시내통공 그 다음이죠. 그 355페이지에 그 도구 있죠. 도구 조선후기 때 매점 매수를 통해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건 누구죠?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조선후기 상품의 매점 매석을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인위 또는 그러한 상인위를 하던 상인이나 상인 조직이다. 도와 외목장수라고도 하였다. 본래 특권 상인이던 국민들이 공납품을 미리 사서 쌓아두던 창고를 뜻하였는데 조선 후기 이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한 매점 상업이 등장하면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 18세기 이후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를 중심으로 난전이 발전하면서 보다 큰 자본력과 상수를 갖춘 비특권 상인인 사상이 등장, 상품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과 독점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자유로운 상인이 때문에 난전을 벌여 특권 상인의 독점권과 매일 대립하던 직접 생산자, 소상인 등과 이해를 같이 하였으나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독점하게 되면서부터 권력과 결탁하기도 하여 그들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들은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대리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산지까지 진출하여 상품을 매점하거나 또는 일부 상품의 경우 생산자에게 원료와 생산비를 미리 주고 생산 과정을 지배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산지까지 확대된 원격지 교역은 소상품 생산자의 상품 유통을 가로막고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도곡끼리 유통망과 자본을 연결한 연합 형태로서 지방에서 도고를 하는 여가, 객주, 선주인 등을 통해 지방 상품을 매점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791년 시내통공 이후 여러 차례 도고 협파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상당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삼성부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군방 및 양반, 권세가 등과 결탁하여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 1833년 서울의 하층 소비자들이 일으킨 쌀 소동은 서울의 미전상인과 여객주인
주인 및 경강 무곡 상인이 연합하여 쌀값을 올리려고 매점매석함으로써 서울 싸전들이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쌀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주로 개성, 동래, 의주와 같이 대외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방의 상품 집산지, 특히 금난 정권이 미치지 못하던 서울 성밖의 경강, 송파, 누원점과 같은 상업 요충지는 도고들의 주요 활동지였다. 이들은 소비자의 생계에 없어서는 안 돼 쌀, 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용품까지 매점매석을 일삼았기 때문에 상품 공급의 부족과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도시 소비자들의 생활을 압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선 상인과 경쟁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국역을 부과하고 진세하던 국가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이들은 대자본과 전국적 유통망을 기반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봉건 권력가의 결탁을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권적 정상이었다. 또한 이들은 상업 독점으로 축적한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기보다 토지에 투자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근대적인 상업과 상업 자본으로 발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가 이제 그들의 한계죠. 도구의 한계들. 첫 번째로는 이들이 근대적 성격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봉건 권력과 결탁을 하죠. 그래서 정경유착. 그래서 그런 상인들 정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도 아직까지 그 정상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근대적 어떤 그 산업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있는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정상이 있고, 두 번째는 정근대 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하면 그 뭐냐면 새로운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는? 토지에 투자하는 거예요. 토지에. 왜 토지에 투자하냐면 제일 안정적인 거니까. 네. 똑같은 형상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처럼 상업자본이 상업자본을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자본이 있었지만 이 상업자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럽처럼 근대적 산업자본이 아니라 봉건적 산업자본에 불과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도구의 한계 쓰려면 요거 한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매점 매석도 써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도구를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또 하나의 도구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보통 이제 상인 안에서만 도구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노동자, 일꾼들 안에서 도구가 있었어요. 그 비슷한. 이게 뭐냐면, 운부계. 그 다음에 마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 마계는 이제 딱 보면 말과 관련된 얘기겠죠. 네. 운부계와 마계는 뭐냐면 일단 이 배경을 보면요. 일단 그 17세기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왔잖아요. 농업생산 올라가면서. 그래서 도시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갔냐면 주로 운송, 물건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제 생산지까지 소비지까지 이게 운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택배 많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다음 포구 사업들이 포구들이 발달되니까 포구에서 이제 주로 배가 오고 배가 내리면 이게 운반해주는 그런 일자리들.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정부에서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을 동원했죠. 근데 뭐냐면 이때는 고용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푼사업을 주고 고용을 했다는 거. 근데 정부 입장 올 때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제 집단, 그러니까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부터 이제 뭐냐면 고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개 형식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운부계, 마계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단체들이 정부부터 하청을 받아 독점을 해보는 거야. 운반
업이나 이런 것들 독점을 해갖고 일종의 시천상인처럼 뭐냐면 이게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이렇게 이산들이 운북이와 마개들이 운송을 독점을 하니까 그 안에 밖에 있었던 그 일꾼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운북의 마개의 그 수장집을 그 일꾼들이 다른 농부의 마개에 속하지 않는 일꾼들이 공격하는 그런 사건들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는 안 되겠다 해서 신해통공 이후에는 이 독점권 있죠. 운북의 마개에 줬던 이런 운송 특권들, 독점 특권들을 없애고 다양한 이제 일꾼 집단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야. 자유이집제를 시작해갖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운북의 마개 독점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냐, 자유로운 경쟁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운북의 마개는 아니지만 새로운 일꾼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일종의 일꾼 집단이 등장해서 이들이 독점권을 행사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별 의미는 없었다. 다만 주인만 바뀔 뿐이죠. 독점의 주체였지만. 예. 그래서 이런 운송 체제나 독점 체제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왜 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편에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기출문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이제 아실 텐데 뭐 정답은 아니었는데 오답으로 나왔어. 오답으로. 예. 운북계와 마개 같은 이런 운송 집단 간의 어떤 독점권도 있었다. 이런 것들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형성평가 문제 14번, 117번,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상위 집단이 성장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주인에서 서술해보고 그들의 상위의 폐해를 그들의 성장 과정과 연결해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그들의 근대적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한계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 배경은 이제 18세기 이후에 상파화폐 경제 발전과 도시 중심의 난제이 발달되면서 이 과정에 자본력과 상수를 가진 비특권적 상인들이 등장했고 상품 유통 과정에서 매점 배송을 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상행의 폐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권력과 유착을 해가지고 생필품을 매점 말소하면서 물가를 확산시켰다. 물가를 뛰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도시 소비자들의 어떤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한계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업 독점으로 축적된 자본을 산업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어디에 투자했다? 토지에 재투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정글대신 특징이에요. 돈을 벌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그냥 사들여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사상들의 활동을 볼게요. 사상들의 활동. 자, 사상이라는 건 간상과 대립된 말이죠. 그래서 간상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독점권이나 보호를 받는 상위 집단을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시전상인, 유기전, 보부상도 간상이에요. 보부상은 그 당시 이제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곱다리 장수인데 이 사람들도 조선시대 때는 간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간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계가 집권할 때 도와줬다. 이런 것도 있고 이성계가 이제 전투 중에 패할 때 도망쳤는데 보부상의 도움을 받고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부상들이 여기 특권이 줬다.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뿐이고 하여튼 보부상이 간상이 됐던 거는 아마 보부상 조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부상들은 그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상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발달됐어.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정부는 어떤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누가 대신해 줬냐면 보부상들이 대신해 줬거든요. 그래서 특정 물품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그대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대신 정부인을 대신해 주는 것이 이제 구한말 때 잘 볼 수가 있죠. 되게 이제 독립협회라든지 진보적 단체들을 이제 탄압을 할 때 그 외부에 눈치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주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누굴 동원했죠? 보부상 조직들을 이제 내세웠죠. 그 대표적인 게 한국협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엄마 부대라든지 뭐냐면 이런 거 많이 동원했잖아요. 거의 그 엄마 부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동원하고 됐는데, 예. 자, 하여튼 사상들의 활동을 좀 볼게요. 사상들은 도성 주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상들을 보려면 간상이죠, 간상. 경강상이라는. 그 경강상들은 이들은 이제 포고를 중심으로 해서 배와 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를 선상이라고 해요. 선상. 예. 자, 그래서 행상 중에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선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육상, 선상인데, 육상은 보부상을 얘기하는 거고, 선상은 이들은 주로 이제 경강상의 집단들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 17세기 이후에 상파백 용지의 발전과 함께 곡물이 주요 상품이 되면서 점차 선박을 이용해서 곡물 동매상으로 발전했고, 곡물 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본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전기까지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운반했어요? 국가에서 직접 운반했는데 나중에 좋은 손이 많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선상한테 일종의 아웃소싱을 줬는데 이 선상들이 조언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하수라는 게 있어요. 하수. 하수는 뭐냐면 물을 타서 공을 부풀게 해서 횡령을 해. 그 다음에 투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반곡식을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고패는 뭐냐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요. 그러니까 쌀을 빼내고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그 당시에는 침몰 사건들이 되게 많았죠. 예. 그래서 거기 태안반도 보면 안흥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선박이 자주 침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다가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고 그 전에 물론 쌀 뺏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정부패를 하죠. 그리고 정부에 보고를 하기도 거기 안흥량에 가서 뭐냐면 배가 폭삭 가라앉았다. 뭐 그럼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도 이게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상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복한다고 알고 있어. 그래갖고 처음에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운송권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대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운송권 뺏고 정부가 직접 해보려니까 좋은 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또 정부 관료들과 유착이 심해.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정부패. 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들한테 또 맡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본을 이제 축적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곡물 매점 배석을 도구상도 선정을 했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쌀 매점 배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쌀 폭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반도구 운동을 했고,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또 선박 건조에 이제 직접 투자해서 조선으로 또 경영하는 등 그런 활동들을 했다. 그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의미를 보면요. 자, 축적된 자본을 통해 상품 생산 투자에 직접 생산자들을 상인 자본을 예속시켰고, 상업을 봉건적 상업대에서 근대 상업체를 이해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이게 뭐냐면 선대제 있죠. 선대제 주로 물주가 누구 역할을 했냐면 경강상인들이 주로 물주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주를 통해서 선대제를 통해서 수공업자를 통제를 해서 종전의 어떤 그 상업보다도 봉건적 상업은 좀 더 발달된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상주의 대표적인 게 개성상인 있죠. 이 개성상인을 송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해요. 그래서 육류를 통해서 유통권을 장악하고 특히 인산재배 가공업에 진출했고 또 대무역에 개입했죠. 성상된 만상과 또 내상을 또 연결해 시켜주는 그런 이제 상인 집단들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고려 왕조의 사대부 계층과 지식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선 왕조 건국하고 나니까 조선 왕조에서 벗을 좀 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업에 많이 투신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많고 또 이들은 그 전국 각지에 이제 뭐냐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활동하면서 개성에 대해서 많이 지역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개성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예. 그래서 개성에 뭐 삼절 같은 거 있죠. 박연포포 뭐 서경덕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계송도 치국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복식부기를 사용했는데, 자, 이 사계송도 치국법이나 복식부기는 일종 이인법을 사용했는데 서양보다도 200년 앞섰다고 해요. 200년. 예. 그래서 대차견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인법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독특한 이제 장부를 썼다는 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이들이 다뤘던 것은 인삼을 이제 또 판매를 했고, 상업작을 출적을 했고, 이들도 일부 도구사업으로 또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육상과 만상하고 내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죠. 그 다음 만상이라는 상위 집단들인데, 이 만상들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주상인들이죠. 그래서 우주상인들인데 주로 17세기 이후에 대청구역을 주로 종사했던 상위 집단들 만상이라고 하죠. 만상.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지역에 채시무역 있죠. 수시무역. 후시무역은 어떤 무역이야? 계시는 주로 이제 공무역인데 국가에서 인정한 공무역인데 그 후시 같은 경우에는 뭐죠?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밀무역이죠. 그래서 되게 그 무역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계시무역이 이루어지면 계시무역은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무역이잖아요. 근데 이 계시무역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커터가 적어. 예, 팔 수 있는 물건이. 그리고 수량도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계시무역과 함께 뒷거래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시무역이에요. 후시무역.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하여튼 이런 그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없네요.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계시와 후시를 좀 더 얘기를 하면 보통 무역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국경무역은. 하나가 그 계시무역,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시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밀무역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후시무역 같은 경우에는 계시는 이제 주로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쪽 그 지정된 곳에 무역을 이제 하게 하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 무역을 이제 같이 하는데 주로 중간계시, 북간계시 이런 것들. 중간계시는 중간지 아시죠? 예, 거기에 있던 그 계시 무역을 말하고 북간계시는 이제 경원이나 해령에 있는 계시를 말해요. 북간이라는 건 예전에 어딜 뜻하냐면 한경도를 뜻해. 근데 그와 동시에 뭐도 이루어졌죠? 후시무역도 같이 이루어져. 후시무역. 그래서 이제 밀무역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좀 뭐냐면 유명한 또 후시무역 중에 하나가 책문후시가 있어요. 책문후시. 자, 책문후시는 뭐냐면 보통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얘는 신양 남쪽 지역, 신양 남쪽 지역을 뭘로 설정해 놓죠? 봉금지대로 설정해 놔요. 봉금지대. 여기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의 국경선은 여기가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 봉금지대가 그 선이 그 국경선이에요.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이렇게 갈 때 그 봉금지대에서는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 가지고 먹고 숙식하고 가다가 어디에 공급받냐면 거기 이제 그 봉황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황성.
공항에서 그 밑에 책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책문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경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그 뭐냐면 세관이 있어. 세관이 있어. 거기 통과하면 뭐냐면 공부를 받아. 청나라부터. 그 식량도 공부를 받고 있는데 요 책문에 잠깐 쉴 때 그때 그 중국 상인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그때 사신과 같이 이제 따라왔던 조선 상인들도 같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게 돼. 이걸 이제 뭐냐면 책문후시라고 해요. 책문후시.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후시예요. 예, 무역이죠. 그 다음에 단련사 후시도 있는데 하도 이렇게 많은 그 국가가 몰래 이제 사신에 따라서 이제 그 밀몰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신들한테 단련사를 줘요. 단련사를 줘갖고 단련사들이 감시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감시를 하도 한 단련사들이 오히려 뭐야? 돈을 받아먹고 자기도 또 밀무역을 해. 그러니까 단련사 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호시가 너무 발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해요? 공식 그냥 인정해버리죠. 돈을 받고 그냥 개시로 인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만상, 의주상인데 그 무역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평양에 유상이 있고 동네 내상 이런 거 일본과의 사무역을 주로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이런 상인 집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공적인 공무역을 못했죠.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사무역은 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부터의 그 무역을 좀 하려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를 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무역이든 사무역이든 그 뭐야 이런 이제 의주상인들이 중국에 물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또 역간도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넘기냐면 송상한테 넘겨. 그럼 송상은 또 누구한테 넘기죠? 그 당시 이제 저쪽 부산에 있는 내상한테 넘겨. 내상은 외곽을 통해서 누구한테 넘겨요? 일본 상인들에게 넘겨.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상인 집단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을 가는 거야. 청나라 물건이. 이런 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통이 그 하는 과정에서 유통 코너 그 중간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뛰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나라에서 10원 했던 물건은 조선에서 3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60원, 100원이 되는 거야. 그 중간을 이제 가갖고 유통을 통해서 불을 뭐냐면 축적을 했다. 그래서 여러 상인 집단들이 거기 개입을 했고 특히 뭐 상인 집단은 아니지만 요게 뭐 중인층 중에 그 무역을 했던 상인 중인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역간들. 그래서 청나라 특히 역간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물건을 떼어다가 누구한테 넘겨줘요? 우리나라 와서 잠깐 일본 소진하고 그 내상한테 넘기고 또 내상이 일본 상인한테 넘기고 그래서 중간에 막대한 무역을 무역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이 역간 중에서도 뭐냐면 그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생전에 나온 권승업 같은 범부자들 이런 거 다 뭐예요? 역간들이고 장희빈도 누구의 집안 출신이죠? 역간 출신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역간이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지도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지도서에 있나? 객주만 좀 있네. 강상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강상이 좀 많지만 몇 페이지 피시냐면 357페이지. 자, 357페이지 강상 있죠? 근데 강상은 잠깐만 이 다 읽기가 좀 그러니까 좀 넘어가서 끝부분만 읽죠. 거기에 이러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붙어있죠. 이러한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정부가 간상의 세고 공방권을 뺄 수 없었던 이유부터 해서 밑에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 분 누구죠? 네. 저는 지금 아직 그래요? 그 다음 분.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상에게서 세고 공방권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대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그들에게서 세곡 운반권을 일반적으로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이미 강상의 상인으로서의 위치와 대정부 관계가 확보했고, 둘째는 강상이 세곡 운반을 그만둘 경우 서울에 살고 있는 제주도의 수당료를 운반할 길이 끊어지며, 셋째는 정부가 강상의 세곡 운반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조언을 맡을 경우 좋은 수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상은 이렇게 하여 촉촉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삼삼지방과 황해도 등지의 공로를 매점매석하여 도구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쌀 생산지에 가서 쌀을 사모아 서울의 싸전 상인에게 공급했다. 처음에는 싸전 상인들의 금년 정권에 시달렸으나 자본 규모가 커지고 금년 정권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싸전 상인을 지배해갔다. 이들은 쌀을 한강변에 매점하여 쌀값을 안정시킨 뒤 매각하는 한편 지방에 흉년이 들면 비축미를 지방으로 옮겨 판매하여 풍미를 채웠다. 실제로 그들은 1833년 서울에서 쌀값을 올리려고 매점 매석함으로써 서울 사람들이 문을 닫게 하였고, 이 때문에 쌀을 구하지 못한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소동이 벌어지게 하였다. 쌀 소동은 매점 매석에 의한 도구 상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축적된 상업 자본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저항, 즉 반도구 운동의 전개를 할 수 있다. 한편 강상들은 자신들이 축적한 자본을 선박권 뒤 직접 투자하여 조선 도구를 경영한다. 이처럼 강상들이 상업을 통해 축적한 자본을 상품 생산에 투자하여 직접 생산자를 개인 자본에 애송시킨 것은 이 시기 상업이 본본적인 상업체계에서 근대적인 상업체계를 이행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개성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만사, 그 다음에 여기 후시 그 내용도 있거든요. 책무후시부터.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제 평가평가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 53번 문제 볼까요? 자, 53번 문제 보면 다음 청나라와 조선과 개시무역을 하게 된 경제 배경을 서술해보고 후시무역 중에 나사와 관련된 후시무역을 써보시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외관 두 곳을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청나라와 이제 개시무역을 배경은 뭐냐면 그 다음 정묘관이죠. 기억나세요? 정묘관 때 쳐들어온 이유 중에 뭐냐면 조선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명나라 싸우다 보니까 명나라에서 생활 필수품 공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원 만주사에서 필요한 물자를 받기 위해서 조선에 개시를 요구를 했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개시가 설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후시무역을 써보시오. 미은의 이제 후시무역 중에 이제 나사와 관련된 후시무역. 요거는 뭐 후시무역이죠? 사행이니까 사절단이 봉황성 밑에 출발 때 우주상인, 개성상인들이 청나라상인과 무역했던 후시를 뭐라고 하죠? 책문후시라고 하죠. 책문후시.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이 두 개가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외관이 초랑외관과 전용도 외관이야. 네. 원래는 이제 전용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초량으로 옮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전용 두문포 부분에 있어요. 두문포 부분에. 그게요. 예. 그래서 원래는 외관이 이제 그 예전에는 삼포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서울 지역도 있었는데, 그 조선 후기 때는 그 초량외관으로 하나 딱 고쳤어. 부산 쪽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외관 서울로 뒀더니 그 외사신들이 올라오면서 그 지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그 나중에 임진왜란이 이제 퍼졌을 때 그 일본군이 올라온 그 북상국들이 되게 어떤 곳이냐면 일본 사신들이 올라왔던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지도 약도 다 그려가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뭘 보냐? 포고사업 볼게요. 포고사업. 자,
포구라는 거는 이제 어디냐면 대개 이제 강물하고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교차되는 곳을 포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구는 어떤 곳이냐면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하고 강에서 사용하는 배가 뭐냐면 달라요. 예.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는 좀 규모가 크겠죠. 크고 깊이가 있을 거예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배를 가지고 강 줄 올라가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바다의 수심은 강의 수심이 얇죠. 근데 이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강배로 바깥아야 돼.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냐면 포구예요. 포구.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마포나 노량진 같은 곳도 지금 포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강배에서 바닷배로 바깥하는 그런 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이면서도 그 안쪽에 있는 거야. 근데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수심이 뭐냐면 깊어졌다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곳 있죠. 이런 데 이제 포구가 이제 형성되는데, 강 어귀 부분에 대개 이 포구는 주로 뭐가 많냐면 조창들이 많아. 조창 아시죠? 각 그 지역에 있는 조세들 운반한 창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창들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제 주로 세곡과 소작물 운송해서 이제 뭐냐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보냈던 곳인데, 대개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유통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뭐 조선후기 때는 칠성포, 강경포, 원성포, 그 다음에 그 포구에 이제 그 여각이나 객주 같은 상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이제 보관해주고 처리해주고 유통시켜주는 상인 집단, 객주나 여각 같은 상인 집단들인데, 주로 이 객주와 여각들이 그 포구의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죠. 포구 주인층, 포구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포구 주인층들은 되게 여각과 객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포구 주인층들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포구 주인층 권한이 커지죠. 포구 주인층이라는 권한들이 커지면서 이게 나중에 19세기 들어 세도가들이 사들이잖아. 매입을 하잖아. 네. 근데 이 포구 주인층을 주로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경강상이 집단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강상이 집단은 포구와 포구를 연결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상업활동을 보면 주로 이제 포구에서 활동했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상,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인데, 선상은 이제 선박을 이용해갖고 장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로 어떤 상인들이냐면 경강상인들이야. 경강상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뭐냐면 포구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들은 여각 주인, 이 여각이 잘못됐네. 여각 주인으로 고치세요. 여각 주인, 역계 주인이 아니라 여각 주인이라고 해서 선상을 벌여야 돼. 여각 주인하면 중개하다는 뜻이에요. 여각인데 거기에서 물건을 중개해주는, 그래서 포구의 어떤 그 중개권을 장악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객주와 여각인데, 객주와 여각은 별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늘날 큰 의미에서 이제 구별을 쓰는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자본 규모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자본 규모가 여각이에요, 객주예요? 예? 자본 규모가 큰 거는 여각이 크고, 자본이 좀 작은 게 객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주와 여각의 또 구분을 보면, 객주는 모든 상품을 다 일체다. 근데 여각 같은 경우에는 미고기나 소금에 전인 어류나 해산물 같은 것들을 좀 달아요. 특화된 물건들 다룬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있지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객주 여각 구분 없이 써요, 그냥.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도 비슷비슷해. 일단 객주와 여각은 저희 포구에서 주로 뭐냐면 매매 주소, 그 매매나 위탁, 창고, 화물 수목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객주를 이제 보면요. 자,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거나, 또 그에 부수된 창고, 화물 수목, 금융업과 관련된 역할을 같이 했다. 그래서 객주도 그 업무에 따라서, 또 취급 화물에 따라서 많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뭐 만상객주, 보상객주, 보행객주, 뭐 물상객주 등등
청각객주, 뭐 수산물객주, 곡물객주 이런 객주들이 많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이런 객주. 근데 이 객주들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냥 보부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부상. 그래서 보부상의 후견인 역할을 주로 많이 한다. 특히 이제 물상객주 같은 것들은 이제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하여튼 그 객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간단하고 보시면 돼요. 물건도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수송해주고, 한전해주고,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대부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고, 여각도 거의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모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물건들만, 쌀이라든지, 해산물, 중요한 물건들만, 팔고, 객주의 역할과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만, 여각의 자본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에 차점이라는 게 있는데, 차점은 독점권을 얘기해요. 독점권. 독점권. 여각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객주와 여각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경강상인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구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어요. 그거는 나올 때 역사과와 관련돼서 나온 게 아니라 지리과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예전에 강경포구하고 들어보셨죠? 네, 강경포구가 있었는데 그게 쇠퇴했어. 왜 쇠퇴냐? 대신 강경포구가 쇠퇴하고 군산이라고 그 옆에 군산 항구가 더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거기에 뭐가 놓여졌죠? 호남선이 나와졌죠. 호남선. 그러면서 예전에는 물류의 이동이 포구가 포구를 통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뭘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기차, 철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포구 중심이 아니라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그만 그 도시들이 아니면 그 지역에 큰 도시였지만 전국적인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들이 철도가 놓여지면서 성장하게 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전 같은 거죠. 대전. 왜? 대전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대전 큰 도시보다는 거의 시골이었죠. 네, 그런 것들. 대전이 컸고. 대구 같은 경상도에서 유명했던 것이 전국적인 도시가 아니었는데 커지기 시작했죠. 요즘 고담 도시라고 또 불렸던 고담 아시죠? 고담시티.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인천의 중심지가 원래는 인천이 아니었어요. 인천이 아니었고 제물포였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가 요즘 인천이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의 중심지가 원래 부산이 아닌 부산포가 아니라 어디예요? 동래성이었어. 근데 철도가 놓여지면서 한국가 쓰면서 부산포가 이제 중심지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군산이 이제 쇠퇴해지고, 포구가 됐던 것은 철도가 놓여지고, 군산이 또 유명한 게 있죠? 일제시대 때. 쌀을 유추하는. 그러니까 전라도의 쌀을 일본 유추하는 항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다음에 볼 게 뭐냐면 합배곡과 정학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목이 좀 못 가게 걸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배곡과 정학을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